안녕하세요, 키워드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로 대변되고 있는 공유 숙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숙박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고 숙박시설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 찍고 들어가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하나가 대한민국 숙박 행태의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1항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에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보면 이 네 가지 항목인데요, 2012년에 추가된 이 네 번째 항목으로 인해서 숙박업에서는 제외되지만 관광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해진 거죠. 정부에서는 2012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그들에게 적합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민박업 확대와 관광호텔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의 파이를 키웠던 일본이 빠지고 중국이 대체되면서 단가가 떨어지게 되죠. 거기에 사드 이슈로 중국인 수요가 줄게 되니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던 관광호텔들은 공실이 커지게 됩니다. 공실을 채우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 중간 가격대를 책임지던 기존 일반 숙박시설들은 손님을 빼앗기니까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보다 더 저가 시장을 책임지던 게스트하우스들은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죠. 전체 파이를 놓고 보면 실상은 이러한데, 정부에서는 숙박 영업이 가능한 시설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니 잘 찍고 들어가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기존 업체들도 당연히 반대를 할 텐데, 대다수의 업체들은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고 세금은 투명해지고 고로 수익이 줄어드는 현 시점에 이런 법안을 내놓으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반대는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숙소들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유 민박법 신설에 반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실체를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서울시의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리스트입니다. 해당 구와 객실수가 나와 있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1등 숙박 상권은 어딜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말해도 되겠죠? 그건 바로 여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누르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홍대입니다. 다시 자료를 볼까요? 홍대는 마포구에 있죠. 현재 마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업체 수는 총 입니다. 자, 에어비앤비에서 홍대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 숫자는 해당 키워드 인근에 등록된 업체를 표시해 주는데요, 최대 검색수가 3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소 30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몇 개 업체를 들어가 볼까요? 숙소를 클릭하고 호스트를 클릭하면 호스트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스트에게 7개 후기가 존재하네요. 에어비앤비는 투숙한 게스트의 50% 이상이 후기를 남겨야 슈퍼호스트 지위가 부여됩니다. 최소 1,500박, 게스트가 평균 3박씩 했다면 4,500박의 숙박이 이루어졌겠군요. 이 한 호스트가 보유한 객실이 16개죠. 자, 여기 마포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 가장 많은 객실 수를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두 자리 숫자는 딱 2개 업체뿐이고, 객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객실입니다. 또 볼까요? 네, 이분은 18개의 룸을 가지고 있고 1,520개의 후기가 존재하네요. 최소 3,000박에 3박씩 했다면 9,000박이 이루어졌겠군요. 5만 원씩만 쳐도 4억 5천. 하나만 더 보죠. 이 룸들의 예약률을 한번 볼까요? 이 볼드 표시된 날짜가 예약이 가능한 날짜고, 흐린 날짜는 예약이 완료된 날짜입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 후기도 한번 볼까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거 외국인만 받아야 됩니다. 한글이 전 세계적인 공용어가 된 걸까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아파트 혹은 주택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이 말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230제곱미터 70평 이내의 면적에서 신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룸은 안 돼요. 내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외국인이랑 같이 자면 이상하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여기 방금 리스팅했던 업체들이 전부 주택이고 투룸 이상이라고 치고 엄마 아빠 삼촌 사촌 사돈의 팔촌까지 개별적으로 다 전입신고를 하고 한 분이 관리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숫자가 안 맞잖아요. 숫자가 신고된 업체 숫자랑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업체의 숫자랑. 실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 신고 업체들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에어비앤비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검색을 해보세요. 난리가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하고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 벌칙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임을 알면서 저렇게 버젓이 본인 얼굴을 드러내놓고 영업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된다는 분위기가 대세로 느껴지면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보증금 1,000만 원만 있으면 오피스텔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에 가구 갖다 놓으면 이렇게 11월까지 예약이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요새 같은 불경기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죽어라 이래도 월급 200만 원 받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5천만 원 투자해서 방 5개 운영하면 월 4,500을 불법이니까 세금도 안 내고 버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쉽게 수익이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최고 구형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니까 16개, 18개씩 아까 보신 분들처럼 운영하다 보면 한 달 순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최고가 1,000만 원이잖아요. 걸리면 벌금 내는 거죠. 불법인데 세금도 안 낼 거고 직원들 사대보험이나 최저임금도 관심 바뀌겠죠. 다들 하는데 나만 걸리면 재수 없는 거고 걸리면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이 너무 쉬워요.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이 외국의 플랫폼은 숙소를 등록하기 위해서 주소와 내용을 적고 사진을 올리면 끝입니다. 바로 예약이 들어와요.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안 봐요. 그렇게 하면 한국에 등록된 인벤토리 90%가 날아갑니다. 만약에 야놀자나 여기어때에서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기업을 털었겠죠. 그런데 미국 기업이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멀쩡한 젊은 청년을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이 몰카, 성매매, 도박 등의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관리 주체가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미등록 숙박업체는 관리 주체도 없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발생이 될 거고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실제로 1999년 2월 8일 날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면서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제를 폐지하고 개설통보제를 채택을 했는데요. 개설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나 형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설통보제 시행 이후에 이 의무 불이행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중위생업체가 적극적으로 개설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행정기관은 공중위생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됐고 영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무질서와 음란, 퇴폐 행위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8월 2일 날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개설통보제가 신고제로 다시 전환이 되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일본에서는 2018년 6월 15일 날 신민박업을 시행을 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신민박업에 따라 민박 중개업자로 정부에 등록하게 했고 집주인한테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불법 민박업체들은 삭제돼서 안정화가 되었죠. 일본 에어비앤비 내에 등록된 업체들 80%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기존 숙박업체들은 이 공유 민박 신설을 반대할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아고다, 홈즈, 홈어웨이, 투지, 아시아요 이런 플랫폼에게 민박 중개업자로서 정부에 등록해야 하고 집주인에게 등록번호를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 조건부로 이 공유 민박업을 복제하는 데 찬성한다면 기존 숙박업소들은 불법 업체들한테 빼앗겼던 그 많은 수요들을 찾아올 수 있게 될 거고요. 준범죄자가 되면서까지도 이 미등록 숙박업소로 뛰어들었던 수많은 청년들이 본인들의 일터로 되돌아갈 겁니다. 에어비앤비도 상장해야 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이 불법 이슈를 언제까지나 방관하지 못할 겁니다. 만약 에어비앤비에서 기한을 정하고 등록제로 운영하겠다고 공표를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지만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니 그리고 합법적인 도시민박업 사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세금 납부, 사대보험, 52시간 근무제 등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될 거니까 순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숙박 행태를 개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숙박업에 몸담고 계신 관계자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20, 30대 젊은 소비자들이 모텔보다 때로는 호텔보다 비싼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미등록 숙박업체를 이용하는지 그들이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지 플랫폼을 가진 국내 기업들은 왜 야놀자나 여기어때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수수료가 14%나 추가되는 걸 눈으로 보면서까지도 숙박을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도 기존 숙박업체들이 어떤 점이 트렌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고민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역 앞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위치 좋고 고층이고 전망 좋고. 에어비앤비는 청소를 연박을 하면은 한 번만 적용을 하거든. 연박을 하게 되면 요금도 저렴해지고, 잘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음식도 해먹었어. 그리고 슈퍼호스트들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더라고. 호스트랑 게스트랑 의사소통이 앱 내에서 뭐 카톡처럼 이루어져. 뭐 진짜 잘 사는 오빠 언니네 놀러 가는 기분이지 뭐. 아휴, 문제야 이거.